안녕하세요. 듀목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설릉역 쪽에다가 직접 돈을 지불을 하고 위워크라고 하죠. 공유 오피스로 자체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사람은 일할 곳, 잘 곳, 쉴 곳, 놀 곳 이렇게 환경을 분리를 해놔야 각각의 환경에서 원래 하려던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할 곳에 가서 일하고 쉴 곳에 가서 확실히 쉬는 형태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돈을 지불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돈을 지불했는데 열심히 여기서는 이거에 집중을 해야지 라는 효과가 발휘되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수요일 라이브 방송 때 채팅에서도 나왔는데 혹시 인근의 설릉역이나 설릉 근처에서 지나시거나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혹시 저랑 늘 그렇듯이 이제 가볍게 노가리를 까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만나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슈 하이라이트 9월 3주차 이야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역시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경제 안 살릴 뻔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비둘기는 비둘기였는데 매 같은 비둘기가 등장해서 경제금융에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IT 보안 쪽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주의해야 되고 꼭 알아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관련 보고서에 대한 기사가 나온 김에 그 이야기도 가져와 봤어요. 바로 컴퓨터 납치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출발을 해볼게요. 미국 경제 안 살릴 뻔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한국 시간으로 9월 19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이라고 하죠. 연방준비위원회는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슈얼라이트에서 계속 언급되어 온 상황이니 특별히 더 이야기할 것은 없어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있었던 일들이 훨씬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9월 19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이전까지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모두들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주에는 어땠죠? 제 이슈 하이라이트에서도 다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예금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 야 우리도 해야 되지 않니?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압박도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 이번에는 분명히 금리 인하 하겠구나 미국이 라고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주 말이죠.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금리 동결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예측이 상당 수준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치적으로 그런 예측을 한 것이 기사화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어디서 예측을 했던 거냐면 시카고 선물거래소라는 곳에서 했었던 예측이 기사화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고 그 전까지 그 금리 인하가 예전 금리 인하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움직이지 않을 금리 동결의 확률이 0%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리 인하 결정 전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약 50% 수준으로 보았는데요. 이 말은 뭐죠?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무려 50%나 된다라고 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라는 곳에서 예측을 했었다라는 뜻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라는 곳에서 미국의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경제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시장에 푸는 정책을 펼치려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나쁘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기분 말고 실제 근거 말이죠. 경제 지표가 비로소 매우 나쁘게 나오면 경제가 역시 나쁘구나, 경제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제 지표라는 데이터를 결국 보려면 우선은 항상 완전히 종료된 기간의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9월 중인데 9월 자료를 웬만해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은 2019년의 9월에 속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종료된 달은 언제이죠? 직전은 바로
8월이겠죠. 그럼 8월의 경제 지표가 속속들이 발표되게 되는데요. 이때 발표된 8월의 지표 중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있었는데요. 소매 판매는 결국에는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죠. 이 소매에 해당하는 최종 소비자들이 뭐 마켓이나 마트나 이런 곳에서 얼마나 물건을 열심히 쇼핑했냐, 뭐 물건을 얼마나 샀냐를 보는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8월의 지난달, 즉 2019년 7월에 비해서 8월에 0.4%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거 말고도 또 중요하게 보는 지표로 산업 생산이죠. 즉 각 산업에서 물건 자체를 얼마나 열심히 생산했냐, 얼마나 팔릴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많이 생산했겠죠. 좋으면, 나쁘면 많이 안 팔릴 거니까 적게 생산을 했을 거고요. 바로 그 산업 생산 지표도 보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2019년 7월보다 2019년 8월에 0.6%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사람들이 얼마나 생산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쇼핑했냐를 봤는데 그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 경제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금융에서 항상 신경 써야 하는 것으로는 뭐가 있냐면 바로 예상인데요. 원래 얼마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얼마가 나왔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아무리 숫자가 플러스고 높게 나와도 예상보다 낮으면 나쁜 실적인 거죠. 반대로 예상보다 높으면 예상보다 뛰어난 숫자인 거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산업 생산 지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7월에 플러스 0.2%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8월에 지표가 나오고 보니 그거보다 훨씬 높은 0.6%가 나와버리기도 한, 즉 예상을 뛰어넘게 산업 생산 지표가 좋네 라고 하게 되는 정도의 숫자가 찍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이 걱정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반대로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서 사람들이 사야 되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푸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담스럽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돈을 푸는 결정을 하기에는 마찬가지로 부담스럽게 됩니다. 누가요?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곳에서요. 또는 정부에서요. 왜? 돈을 풀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게 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재미난 연결점이 있죠. 제 영상 중에 디플레이션, 물가의 지속적 하락을 잡는 방법으로 돈을 푸는 것이 있다고 한 이유기도 하죠. 오른쪽 위에서 링크를 누르시면 디플레이션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2019년 8월 바로 지난달의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된 이 인플레이션과 가장 관련 숫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이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근원 물가 지수라고 말이 좀 길긴 하지만 결국에는 물가, 물건 가격과 관련된 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선 이 숫자가 어땠는지 먼저 보자면 이 근원 물가 지수도 역시 상승하는 모습, 돈을 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준으로 올라왔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 근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라고 하죠.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플러스 2.4% 정도가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요. 전월 대비 2019년 7월 대비 8월에는 플러스 0.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쉽게 얘기하면 여기 표시된 숫자 플러스 0.3 플러스 2.4% 정도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물건들의 가격들이 올랐다라는 뜻인데요. 물론 이거는 이 근원 물가 지수는 미국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자체가 계속해서 크게 상승하는 중일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로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돈을 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것이 숫자로 나타났다라고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그냥 물가지수 아니고 근원 물가지수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물건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죠. 부동산도 있고 식료품도 있고 에너지 자원도 있을 거고 그거 외에도 정말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재료와 부품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 중에서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한, 늘 가격이 변하는 정도가 너무 심한 식품과 에너지 상품,
두 가지의 가격을 제외하고 물건 가격의 지수를 만든 것인데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요동치는 숫자를 보다 보면 이게 진짜로 물건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건지 꾸준히 내려가는 건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건지 보기가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너무 잦고 많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빼놓고 봄으로써 조금 더 큰 흐름을 보는데 편리하도록 만든 게 바로 근원 물가 지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시기적으로 체크해 볼 부분은 뭐가 되냐면 지난 3개월 정도 동안 기름 가격이 여러 가지 이슈로 하락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에너지 상품의 가격을 같이 놓고 봤다면 즉 석유의 가격이 떨어진 것 때문에 전체적인 물건 가격이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었지만 근원 물가 지수에서는 석유를 포함한 이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봤기 때문에 많은 물건 가격들이 확실히 올랐구나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원 물가 지수가 뭐고 만약에 근원 물가 지수가 아니었다면 어떨 수 있었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연방준비위원회 입장에서 경제가 나쁘다 싶고 물가는 그렇게 안 오른다 싶으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자꾸 8월에 나온 경제 지표는 나쁘지도 않아 보이고 심지어 근원 물가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니 돈을 풀었다가는 물건 가격들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있고 하니까 혹시나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불안해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50%의 확률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투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팍팍 해서 투자 시장이 잘 살아나길 바라고 있었을 테니까요. 자,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할 거야 라고 순수하게 생각했던 지난 시간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각 국가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자칫 작다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중요 지표 발표들을 잘 봐두면 예상이나 예측이라는 업무 또는 본인의 어떤 목적을 수행할 때 근거를 가질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니까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투자 시장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미국은 금리 동결을 하지는 않고 9월 19일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다양한 지표들이 워낙에 금리 인하를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려운 예상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단행된 금리 인하 자체도 그냥 금리 인하가 아니고 매파적 금리 인하가 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알아본 것 때문에 말이죠. 이 매파적 금리 인하에 대한 설명은 두 번째 이슈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한 가지 다른 한 국가의 금리 인하 이야기도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요. 바로 브라질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브라질은 기준금리가 6%였는데요. 이것을 내려서 5.5%로 0.5%포인트 크게 인하하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미국 같은 국가가 한 0.25%씩 인하했던 것을 보면 확실히 0.5%는 크게 인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브라질 같은 국가가 인하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세 가지 점에서 포인트를 잡고 보면 이 부분도 알아두면 좋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첫째로 신흥국들도 경제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브라질은 자칫 먼 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다 우리들 가까이에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런 곳에 투자 상품으로서 브라질에 투자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브라질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헤아라 투자 상품, 브라질 국채 투자 상품 이런 것들 조금만 둘러보면 바로바로 보이는 상품들이 바로 브라질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한국인이지만 브라질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혹시 주변에 브라질에 미리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브라질에 투자할 생각이 있었다거나 제3세계 또 외국에 투자할 생각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브라질을 알아두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여러분들 유럽 국가 채권의 금리, 뭐 유럽의 이자율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 당장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죠. 자, 지금 DLS, 뭐 DLF라는 상품 같은 경우를 통해서 많은 한국 분들과 한국의 자산이 유럽의 금리 이자율에 직접적으로 당장 타격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브라질 관련 투자 상품에 의해서 우리 주변에 브라질과 같은 멀리 떨어진 신흥국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도 신경을 쓸 수 있고 조언도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각 국가가 금리 인하 같은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을 펼 때 어떤 부분을 심각하게 신경 쓰는지도 함께 볼 수가 있는 뉴스 기사인데요. 미국이 금리 동결할 수도 있다고 조사가 되었을 때도 브라질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한 가지 그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물가 상승 가능성이라는 이야기고요. 각 국가가 금리 인하 같이 돈을 시장에 푸는 정책을 펴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 돈을 많이 풀다 보니 돈의 가치는 내려가고 물건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르는, 즉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매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말하면 뭐죠, 여러분? 인플레이션이죠. 브라질도 0.5%의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브라질의 물건 가격은 현재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덧붙이는데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풀어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수도 있는 물건 가격의 급격한 상승, 즉 인플레이션,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없을 거니까 저희가 금리 인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덧붙인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 가격의 오르내림이 디플레이션에 이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중요성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어떤가에 따라서 각 국가가 금리 인하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까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 이슈에서는 첫 번째로 작아 보이지만 하나하나의 지표들이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또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각 국가들, 지난 시간에 유럽과 이번 시간에 미국, 브라질 등등에서 각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분명히 인지는 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매 같은 비둘기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주제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실시한 것은 맞는데 관련 기사들을 읽어보면 이번 미국의 금리 인하는 매파적 금리 인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금리 인하면 금리 인하지 매파적 금리 인하는 또 무엇일까요? 금리 인하는 시장에 돈을 더욱 풀어놓는 정책입니다. 매번 얘기하죠. 그렇다면 돈을 많이 푼다는 의미에서 비둘기파여야 할 텐데 금리 인하의 앞에 매파적이라고 붙었습니다. 자, 비둘기파와 매파가 궁금하다면 이 구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 영상을 오른쪽 위에서 클릭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의미로 보자면 금리 인하는 실제로 실행한 정책이니까 금리 인하로 돈을 풀기는 했는데 깔끔하게 앞으로도 돈 많이 풀겠습니다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번에 돈을 풀기는 하지만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쭉 하는 김에 한 번 정도는 더 한 거지, 혹시 나중에 더 위험할까봐 한 거지, 저희가 이거 계속 할지 말지는 상황도 봐야 되고 경제 지표도 자꾸 좀 좋고 다음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냉정하게 봐가면서 돈은 더 안 풀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동은 금리 인하를 했지만 앞으로도 돈을 풀겠다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파적 금리 인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이름 그렇게 멋들어지게 붙였네 하고 끝낼 수 없다는 점이 금융과 투자 시장의 사정인데요. 항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고 남들은 어떻게 예상할지 예측하고 그 예상이 실현됐는지를 확인하는 곳이 바로 금융과 투자 시장, 경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앞으로 쭉쭉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아주 머릿속이 편해지고 깔끔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아, 당분간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다음 금리 인하 결정 때 얘들이 금리 인하 할까 말까? 그거를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어련히 당분간은 금리 인하 하겠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누구나 예상하고 있고 누구나 그 예상이 실현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머리 굴리는 거 좀 덜하고 지낼 수 있어야 됐는데, 이렇게 매파적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앞선 이슈에서 본 것처럼 자꾸 경제 지표들이 일부 좋게 나오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가 실현된 것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지나간 일인데 앞으로가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죠.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할지, 금리 인하는 여기까지고 또 한두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금리 동결을 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복잡하게 하나하나의 지표 뜯어가면서 고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금융기사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난주에 하기는 했지만 매파적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시계가 제로다 라는 말을 쓰는데요. 말 그대로 시계, 우리 눈으로 앞에 시야가 제로, 0이다 라는 말입니다. 쭉쭉 금리 인하를 할지 여기서 멈출지, 그렇다고 금리 인하가 멈추는 것이 확정인 것도 아니니까요. 우리들은 이를 통해서 금융, 투자 시장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상이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예상을 하고 나면 예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가 기로에 서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떤 실적이 플러스 1조가 났다는 사실은 투자 시장에서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플러스 1.5조가 흑자가 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플러스 1조가 실적 발표가 실제로 되었으면 예상보다 못하기 때문에 흑자여도 주식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즉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대세 예상은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바로 컨센서스라는 단어인데요. 금융시장에서 컨센서스라는 단어는 참 많이 쓰이는데 영어 단어 자체의 의미는 합의, 통일된 의견인데요. 조금 풀어서 금융시장에 맞춰서 설명하자면 이 컨센서스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어떤 예상에 동의하고 있나 라는 단어로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A 국가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뭐다? 사람들은 A 국가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고 대세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금리 동결되면 어떨까요? 그 대세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금리 동결이 실제로 되면 실망감이 훨씬 크겠죠. 그리고 조금 더 예를 들자면 0.5%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다 모든 이들의 컨센서스, 모든 이들의 예상의 대세였는데 실제로는 0.25%만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 인하를 했어도 사람들의 예상은 그거보다 더 할 것이라고 기대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시나 실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기업이 1.5조 흑자가 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1조 흑자가 실제로 나더라도 흑자는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사람들의 대세로 예측한 것보다 한참 못 미치니까 안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 금융 관련된 정책들, 금리 인하도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미국이 매파적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 하게 될지 아니면은 매파적이니까 금리 동결을 하게 될지, 그러니까 돈을 풀지 말지 자체를 도저히 사람들이 어느 한쪽만을 대세 예상으로 할 수가 없게 되면서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힘들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과 기사들이 의견을 내게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파적이란 성향과 컨센서스, 금융시장에서의 컨센서스, 사람들의 예상이 왜 중요한지, 사람들의 대세 예상을 읽어주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그러면 9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마지막 이슈입니다. 컴퓨터 납치 범죄와 보안,
이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랜섬웨어라고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뭐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한 번씩은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랜섬웨어가 대체 뭘까요? 자, 우선 이 단어 앞에 있는 랜섬이란 단어는 유괴된 사람을 통해서 타인에게 요구하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무섭죠? 무시무시하죠? 자, 거기에 소프트웨어의 웨어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탄생한 단어가 바로 랜섬웨어인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납치, 유괴, 그리고 몸값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컴퓨터에 존재하는 게 랜섬웨어입니다. 이 랜섬웨어는 어떤 컴퓨터에 해킹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침투하고 작동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 랜섬웨어는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걸어 잠그게 되는데요. 물리적으로 이 컴퓨터를 가져가는 유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컴퓨터의 주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랜섬웨어를 침투시킨 사람은 컴퓨터의 주인에게 요구하는 거죠. 만약 내 컴퓨터 안에 데이터를 다시 이용하고 싶다면, 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싶다면 이 잠금을 풀고 너의 컴퓨터를 구하기 위해서 내게 돈을 송금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를 걸어 잠궈 컴퓨터의 사용 권한을 납치한 다음에 다시 컴퓨터의 사용 권한을 돌려받고 싶다면 주인에게 몸값을 내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랜섬웨어, 납치 이후 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알아둬야 될 점은 그렇게 돈을 받았다라고 해서 진짜로 그 잠금을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는 미지수이긴 하다라는 점도 꼭 깨알로 알아두시고요. 자, 최근 트렌드 마이크로가 발간한 2019년 상반기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랜섬웨어를 다뤄서 어떤 회사나 개인들을 공격하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쭉 봤을 때 2019년 1분기까지 118개에서 47개로 매우 줄어든 숫자를 보였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집단들이 축소되고 적어진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단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 비록 이렇게 랜섬웨어라는 것을 통해서 공격하는 집단 자체가 탐지되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랜섬웨어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의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에 어떤 형식으로 보내는지, 아니면 어떤 파일로 보내는지, 어떤 파일을 열어보게 만드는지, 이런 방식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뭐 악성 파일을 이용하고 이메일을 이용하고 뭐 어딘가 이상한 데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지난해 2018년 1분기에 비해서 2019년 1분기에는 약 1.8배 정도 수준이죠. 2,900만 개에서 4,600만 개 종류의 방식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즉, 아무나 다 랜섬웨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러던 것들은 분명히 적어졌지만 랜섬웨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정확히 돈이 될 곳들을 노려서, 두 번째로는 고도화된 방식,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 랜섬웨어가 걸릴 수밖에 없는 방식들이 연구되어서 고도화된 기술을 구축한 집단이 더욱 정밀하게 정확하게 많은 피해를 일으키도록 발전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걸어 잠기게 되면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마비되면서 자신들이 생산해야 될 상품이 생산이 중단돼서 약 5,500만 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기도 했고요. 꼭 공장과 같은 기업의 것뿐만 아니라 정부와 같은 곳들의 기관의 컴퓨터도 노리게 되면서, 즉 개개인들, 돈이 얼마 되지 않을 개개인들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타격을 주고 돈을 갈취할 수 있는 곳들을 보다 정교하게 노려서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랜섬웨어라는 것은 어떻게 조심할까요? 자, 결국 랜섬웨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자, 이걸 포인트로 보면, 즉 마치 악마가 서구권에서는 집주에는 초대를 받지 못하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국은 소프트웨어란 해당 컴퓨터에 침입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작동이 가능한데요. 결과적으로 랜섬웨어도 집주인인 컴퓨터 주인이 집 안에 랜섬웨어를 들여놓고 작동까지 시켜야 랜섬웨어가 컴퓨터를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랜섬웨어 제작자들이 다
다른 이의 컴퓨터에 침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방식을 고안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컴퓨터에 침투를 하려면 우선 누군가가 자신이 보낸 파일을 받고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입사 지원서를 사칭해서 기업에 이메일로 발신하고, 그 기업에서는 당연히 입사 지원서인 줄 알고 열어서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된 파일을 실행하게 됨으로써 침입을 허용하게 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 들여놓고 열어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또 알기 때문에 어떤 다른 파일들을 사칭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는 컴퓨터의 경우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강력하지만 사람들이 무언가를 인터넷이나 이런 연결된 곳에서 단절시켜 놓으면 불편하다 보니까 단절시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보안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USB 드라이브를 직접 꽂아 넣고 파일을 옮기거나 선을 직접 연결을 해놓고 파일 통신을 주고받으면 편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파일을 주고받으면 물론 편하겠지만 외부의 파일을 중요한 자료가 있는 컴퓨터에 연결시킬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파일을 보관하고 다루는 컴퓨터는 따로 두어야 되고요. 중요한 파일이나 업무를 다루는 컴퓨터는 인터넷 환경과 단절시키는 것은 어렵더라도 최대한 외부 파일을 전달받는 방식을 한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력서로 사칭해서 들어오는 랜섬웨어도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외부에서 이력서를 받아서 열어보고 간단한 업무를 하는 컴퓨터는 별도로 두고, 회사의 각종 중요한 자산이 될 파일들이나 어떤 시스템들을 다루는 컴퓨터는 이 컴퓨터와만은 격리해서, 분리해서, 즉 외부 파일을 열어볼 컴퓨터와 거기서 잘 안전한지 확인하고 그 안전이 확인된 파일을 받아서 중요한 업무를 할 컴퓨터만이라도 분리해서 환경을 구축한다면 조금이나마 안전해진다라는 뜻이죠. 물론 개인이나 이런 작은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분리된 환경을 구축하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지만, 그렇다면 가능한 한 외부에서 오는 어떤 파일이든 중요한 기기에서는 되도록 열어보지 않는다라는 철칙이라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꾸 이메일만 얘기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링크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나 채팅창에서 링크가 보이지 않도록 전부 스팸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저야 당연히 링크 주소를 안 눌러보겠지만 누군가가 그럴까봐 일단 다 막아두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9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를 모두 다 다뤄봤는데요. 이제 태풍도 왔다가 가고 날씨가 변하고 있는 것이 체감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교차가 커서 주변에 감기가 걸리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혹시 아프게 된다라고 하면은 회복이라는 것에 매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팀묵이었습니다.